남극에서 가져온 얼음 조각인데요. 과거의 공기를 그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령이 9,000년에서 23,000년 되는 빙하라는 걸 알아냈고요. 여러분, 기후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두바이에서 엄청난 폭우가 있었고 2023년은 인간이 온도를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 기후를 진단하자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과거 2000년 기록이 있는데요. 물론 온도계 자료는 1850년부터 있습니다. 온도계가 그때 발명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온도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빙하라든지 동굴 생성물,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 호수 퇴적물, 꽃가루 자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연구하게 되면 먼 과거의 기록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거 2000년 자료를 볼 때도 70년대 이후 기온의 상승은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기온 상승의 주 원인은 자연적인 변동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오로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인위적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죠. 그래서 그 온실가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테인,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 이 온실가스들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온실가스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어떻게 거동할 것이며 이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수천 년 머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일부는 만 년이 지나도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메테인은 10년 정도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이고요. 아산화질소는 약 대기 중에 1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긴 자료가 있어야지만 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거동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 손톱이 있고요. 공기방울이 여기 보입니다. 남극에서 가져온 얼음 조각인데요. 이 얼음에 보시면 이 공기방울의 그 공기는 지금의 공기가 아니라 먼 과거에 극지방에 눈이 쌓일 때 눈송이 사이에 있던 공기가 눈이 다져지면서 50m, 100m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하부에서 눈송이 사이의 공기가 이렇게 공기방울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를 추출하게 되면 과거의 공기를 그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얼마큼 나오냐?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약 부피로 10%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공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공기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기체종, 특별히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희 연구실에 있는 장비인데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의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고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실이 한 전 세계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많은 이 분야에서 선진국에 가까운 수준을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과거 80만 년 기록인데요. 빙하의 질량을 위로 올라갈수록 빙하 질량이 줄어든 거고 내려갈수록 빙하 질량이 증가한 것인데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높았을 때는 빙하 질량이 감소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은 메테인인데요. 메테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산화탄소 농도가 빙하의 간빙기를 거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농도 증가는 어떻게 됐느냐? 자연적인 범위인 170에서 300 ppm을 넘어서 지금 420, 430 ppm까지 올라갔죠. 이것이 불과 100여 년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높았던 적도 없고 이렇게 빨리 변했던 적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빙하 연구에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빙하 코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뭐냐면 빙하를 뚫습니다. 이렇게 뚫어서 원통형의 큰 얼음 기둥을 뽑아내는데요. 그걸 빙하 코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빙하를 뚫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오래된 기록을 모두 다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 변화, 온실가스는 어떻게 과거에 변했으며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에어로졸, 대기 중에 떠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 다음에 태양광 세기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모든 상당히 많은 정보가 기상 정보가 모두 다 빙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산 폭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하로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해수면 상승하는 이유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빙하가 녹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닷물이 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적은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빙하의 용융과 해수의 열 팽창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좀 먼 미래에 가게 되면 빙하의 용융이 절대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근데 빙하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냥 천천히 흐르죠. 천천히 흐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빙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1, 2년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1, 2년 동안 이렇게 관찰하니까 이만큼 움직였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오래된 기록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변화도 관찰해야 되지만 이런 빙하 코어를 뚫어서 오래된 기록을 보게 되면 빙하 거동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먼 과거에 살았던 미생물, 바람을 타고 날아서 또는 눈 속에 붙어 있던 놈들이 같이 떨어져서 쌓여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를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빙하 코어를 뚫고 있고요. 3,000m, 4,000m까지 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1,000m 이상 뚫는 것을 신부 시추라고 하는데 남극과 특히 그린랜드에서 그런 빙하 시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남극에 우리나라 기지가 몇 개 있나요? 예, 2개 있죠. 세종기지 있죠. 1988년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201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마침 남극에 출장을 갈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빙하팀과 같이 시추를 했는데요. 텐트를 치고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시추기를 내려서 얼음을 깎습니다. 깎아서 1m, 2m 정도 깎은 다음에 그 얼음 기둥을 부러뜨려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얼음 기둥을 뽑아내고요. 다시 시추기를 넣어서 또 얼음 깎아내서 1m에서 2m 뚫은 다음에 다시 얼음을 끊어서 올려서 빼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때 시추한 게 약 210m 정도 시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령은 과거 한 2000년 정도 자료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빙하를 시추해서 어떻게 하냐? 예, 녹지 않게 가져와야 되겠죠. 실험실을 가져오는데요. 우리나라 쇠빙선이 있죠. 아라오노에 보면은 거기에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에 이 얼음 시로를 잘 넣어서 아라오노의 냉동 창고에 넣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천 또는 남해 바다, 광양 뭐 이런 데까지 아라오노가 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냉동 트럭을 가져갑니다.
냉동틀로 가져가서 옮겨 싣고 그래서 냉동 보관소에 보관하게 되죠. 필요할 때마다가 그 빙하 코어의 일부를 잘라서 분석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온실가스를 추출하는 장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이산화탄소 측정을 위한 기체 포집 장비고요. 또 여기 위에 보시면 빙하를 녹였다 얼리는 방식을 통해서 기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그 다음에 농도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의 원소의 무겁고 가벼운 거의 비율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질량이 다른 거. 그래서 그 비를 측정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하게 되면 이 같은 이산화탄소라도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왔는지 기원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이산화탄소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개의 거동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일부는 개발했고 일부는 아직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빙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까지는 연속적인 자료가 80만 년 자료밖에 없었는데 그걸 좀 더 연장해서 100만 년 이상 된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해저 퇴적물 자료입니다. 해저 바닥에 보면은 어떤 물질이 쌓이는데 그 물질 중에 뭐가 있냐면 유공충의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 표층에 살던 유공충 또는 바닥 깊이 살던 유공충이라고 해서 단세포 생물인데 바늘 구멍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게 되면 빙하가 성장하고 후퇴한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그림에는 과거 200만 년 자료인데 200만 년 동안 빙하의 간빙가 반복이 되는데 그 주기가 예전에는 4만 년 주기였어요. 4만 년 간격으로 빙하의 간빙기가 반복됐는데 한 100만 년 전후로 해서 갑자기 주기가 10만 년으로 바뀌었어요. 이 주기가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주기가 빙하의 간빙기 주기가 4만 년에서 10만 년으로 바뀌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냐?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온실가스 농도가 100만 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달라져서 그게 빙하의 간빙기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접 측정한 게 없잖아요. 빙하가 그렇게 오래된 게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100만 년 이상 된 거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빙하는 어디서 찾았냐? 남극 내륙에서 찾은 게 아니라 남극에서 해안가에 가까운 곳에서 발견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남극 지도가 보이죠? 남극 지도가 보이는데 하얀색은 눈으로 덮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남극에도 보시면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보기지와 남극점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짙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블루 아이스가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자, 블루 아이스가 뭐냐? 뒤에 설명드릴 텐데 푸르게 보이는 얼음입니다. 자, 왜 거기서 푸른 얼음들이 발견되는가를 이제 설명드리려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빙하 밑에 지형을 알아야 돼요. 남극에도 모든 것이 얼음이나 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맥이 있습니다. 바닥에 보면. 그중에 대표적인 산맥이 남극을 가로지르는 트랜스앤타크틱 마운틴스라 해갖고 남극 대륙 횡단 산맥이 있습니다. 남극을 가로지르는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이 우리나라 장보기지 가까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나가서 남극점 가까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빙하가 흐르다가 밑에 지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산맥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빙하가 이렇게 흐르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위에서 계속 밀어주고 그러다 보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산맥을 만나서 빙하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눈이 쌓이는 것보다 깎이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은 남극에 가면 50에서 100m는 눈송이 층 차이예요. 눈송이만 50에서 100m 두께로 있게 되는데 그 지역은
눈송이가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또 세게 불어서 산맥이 있기 때문에. 눈송이는 없고 그 다음에 깊이 있던 빙하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 노출된 빙하가 계속해서 또 깎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승화라 그러죠. 얼음의 고체가 수증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기작을 통해서 얼음이 깊이 침부해 있던 빙하가 표층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눈이 있게 되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하얗게 보이는데 이 지역은 표면보다 딱딱한 얼음이 있게 되면 햇빛을 받으면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블루아이스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시면 굉장히 오래된 빙하가 표층에 이렇게 노출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저희도 연구를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한 15년, 20년 전부터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공동 연구를 위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 아이스를 어떤 지역을 잘 찾으면 100만 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거를 손쉽게 그렇게 깊이 시추하지 않아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루 아이스 지역 중에 하나를 라센이라는 빙하를 연구를 했는데요. 빙하를 뚫기 전에 먼저 전파를 이용해서 내부 구조를 보게 됩니다. 팔을 싸서 그 밑에 기반함이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경사가 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빙하의 두께가 얼마 있는지, 그 다음 빙하 내에 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건 마치 지층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랑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얼음의 층이고요. 그 아래 이제 짙은 파란색이 기반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뚫기 전에 보니까 어느 지역은 한 200m 두께가 되는 데도 있고 300m 두께가 되는 데도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얼음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층은 같은 연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니까 이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이쪽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연령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깊이 뚫지 말고 2m 깊이로만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뚫으면 연령이 오래된 걸 찾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뚫어서 실제로 빙하를 가져와 갖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낸 거는 그 연령이 9,000년에서 23,000년 되는 빙하라는 걸 알아냈고요. 2m 뚫었는데도 그렇게 오래된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0m 뚫으면 아마 몇만 년이 나올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30만 년 이상 된 게 표층에서 나오는 것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한 200m 뚫으면 100만 년이 아니라 200만 년, 300만 년 된 것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 이 그림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한 빙하가 생기기 위해서는 눈이 계속 쌓여서 50에서 100m 정도 쌓여야지만 자체 하중에 의해서 얼음이 다져져서 단단한 얼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부에 있는 눈송이 층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실 거기에도 눈송이층 사이로 공기가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데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약 100년 된 빙하가 그 눈송이층 사이에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눈송이층 사이의 공기를 뽑아내는 장치를 만들어서 직접 남극에 가져가서 그 공기를 포집하게 되는데요. 이거의 장점 뭐냐? 빙하 코어에서 공기방울에서 공기를 뽑을 때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공기 양이. 근데 눈송이층 사이에서 공기를 뽑아내면 굉장히 다량의 많은 공기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작은 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실가스의 기원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DNA와 같은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동위원소 측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눈송이층 공기를 저희가 가져와서 분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아산화질소인데요. 과거 100년 넘는 기록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와서 더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사실은 농도만 측정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질소, 산소의 무겁고 가벼운 원소의 비율을 측정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뭘 알았냐? 자연적인 배출량, 인위적인 배출량을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아산화질소의 약 60%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40%가 인위적인 걸 알았고 그 인위적인 것 대부분은 또 육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지구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지역이 아마도 북극일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한다 했을 때 시베리아에서는 지금 기온이 약 3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토 지역이 급속히 지금 동토가 녹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구 동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구 동토에는 이제 유기물들이 썩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저온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베리아, 알래스카에 굉장히 두꺼운 유기물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토가 녹게 되면 거기 있던 미생물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활동을 잘 안 하다가 저온에서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동토가 녹으면서 활동하게 되면서 거기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 상승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시베리아 중심에 있는 야쿠츠크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야외 조사를 하고 그 러시아 과학자, 일본 과학자와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에서 미국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거기에서 산출되는 시료를 확보를 하고 또 한국으로 가져와서 분석을 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진 거는 그 동토 안에 있는 얼음 쐐기라고 하는 겁니다. 얼음 쐐기 하니까 뭐냐면 얼음이 이렇게 쐐기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요.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동토 지역은 이렇게 토양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수축합니다. 수축하면서 갈라지게 되면서 다각형의 갈라진 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로 눈 같은 게 들어가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상부는 일부는 녹습니다. 상부 1에서 2m는 녹지만 그 하부는 계속 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겨울에 갈라졌던 부분이 전년도에 갈라졌던 부분이 또 갈라집니다. 그러면 또 눈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눈이 내렸던 것이 하나의 얼음 쐐기로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 겨울철 기온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얼음 쐐기가 녹게 되면 이 동토가 녹을 때 토양이 다 같이 천천히 녹는 게 아니라 수분 함량이 높은 지역이 먼저 빨리 녹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으로 된 부분이 가장 빨리 녹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반 침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빨리 녹아서 이만큼 내려갔는데 옆에서는 조금 내려갑니다. 그러면 굴곡이 생기겠죠. 표면에. 굴곡이 생기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동토 지역의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비행장으로 썼는데 그 비행장이 못 쓰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토가 녹을 때 이산화탄소나 메테인과 같은 온실가스가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관련돼서 이 얼음 쐐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음 쐐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알래스카의 그 페어뱅크스라고 아실 겁니다. 페어뱅크스에서 운전해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그 동토 지역인데 미국 공병대에서 지하에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지하 터널 갔는데 여기 보시면 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일 거예요. 빛나는 부분이 얼음입니다. 그 얼음 쐐기 부분이고요. 빛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순수한 토양인데 거기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저희가 보니까 이제 3차원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얼음 쐐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얼음 쐐기 안에 온실가스가 얼마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관찰을 했고 그 얼음 쐐기를 가지고 과거의 겨울철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빙하를 이용하거나 동토를 이용하거나 또 그 안에 있는 기체를 뽑아서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과학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데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고
온실가스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제대로 다룰 수도 없게 되고요. 그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피해, 우리의 미래, 특별히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명확한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과학자들의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